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결산 이제 실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조 560페이지, 562페이지 펴세요. 자, 562페이지 가시면은 결산 그 작업 순서가 나와 있죠. 예, 작업 순서에 보시면은 1단계는 수동 결산, 2단계는 결산 자료 입력에서 자동 결산 후 전표 추가를 클릭하는 거고, 그 3단계는 재무제표 확정인데, 자, 요 순서는 그 다음 페이지 563페이지 필수 예제를 통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결산할 때는 수동 결산이라는 걸 먼저 해야 돼요. 수동 결산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전폐입력 있죠. 그 일반 전폐입력에 12월 31일자에 직접 결산 분계를 하는 거를 수동 결산이다라고요. 자, 그럼 1번 그 1번 문제 보시면은 단기에 계상한 영업부 차량 보험료에는 차기 선급분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결산 분계를 직접 일반 전폐입력에 12월 31일 날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미리 제가 그 분개를 좀 해놨는데, 자, 단기에 보험료가 계상이 되어 있다죠. 예, 단기에 보험료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계상된 보험료 중에서 지금 차기분이 얼마래요? 100만 원이자 100만 원이라잖아요. 차기분 보험료를 빼면서 차변의 계정 과목을 뭘로 잡으면 되냐면요. 차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관하는 계정 과목을 선급 비용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보험료 빼면서 선급 비용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입력을 바로 해볼게요. 자, 차변의 선급 비용 100만 원, 대변의 보험료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이런 걸 수동 결산이다라고 해요. 자, 그다음 2번 소모품을 취득하여 취득 시점에 소모품 B로 계상하였는데, 그럼 차변의 소모품 B로 계상했대요. 자, 근데 기말에 안 쓰고 남아 있는 게 얼마래요? 50만 원이라잖아요. 50만 원 빼면서 안 쓰고 남아 있는 거는 자산, 소모품 계상하면 되겠죠? 차변의 소모품, 차변의 소모품이 얼마냐면요. 50, 대변의 소모품비 50,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자, 일단 3번 문제. 부가세 대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하고 납부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하였다. 그럼 내야 될 부가세는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잡혀 있고 돌려받을 부가세는 차변에 VAT 대금금 이렇게 잡혀 있었겠죠. 그러면은 이걸 정리하는 분계 결산일 날 해야 되잖아요. 결산일 날에 얘는 내야 되니까 차변에 빼고 얘는 돌려받으니까 차변에 있는 부가세 대금을 대변에 빼고 얼마 내면 돼요? 부가세 7636910이죠. 이걸 다음 달 25일 날 내니까 미지급 세금 이렇게 분개하시면 돼요. 자, 근데 시험에서 이 부가세 대여금하고 부가세 예수금 금액이 안 나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나와 있으면 합산해서 조회하시면 되세요. 합산 들어가셔가지고 12월 31일 가보면은 부가세 대여금이 3203090,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이 1084000 있죠. 자, 그럼 분개해 볼게요.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1084000,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3203090, 대변의 미지급 세금 763691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2월 31일 날에 직접 분개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수동 결산이다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 결산 볼게요. 자동 결산. 이건 뭐냐면요. 그 결산 및 재무제표의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 있죠. 자, 여기에다가 해당하는 날에다가 금액을 입력하면은 결산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를 자동 결산이다라고요. 자, 결산하는 기간이 1월부터 12월이죠.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혹시 원가 설정이 안 돼 있으면은 상단에 원가 설정을 하셔야 되세요. 그 제조업이죠. 여러분들 시험은 무조건 제조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제조업은 이 제품 매출 원가를 선택하셔야 되겠고 그 사용 여부에 여라고 체크돼 있죠. 혹시라도 여라고 체크가 안 돼 있으면은 편집, 편집해가지고 사용 여부에 여 선택 확인 버튼 이렇게 누르면 돼요. 자, 그럼 자동 결산 관련 자료에 1번 보면은 기말의 퇴직급여와 관련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러면 생산직 사원의 퇴직금 추계액은 3천, 사무직 사원의 퇴직금 추계액은 6천만 원이잖아요.
자, 그럼 생산직 사원에 대해서 그 퇴직급여 분개를 하면은 추가로 더 나갈 퇴직금이 2천만 원이니까 차변에 퇴직급여 2천,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2천이고 사무직 사원은 3천만 원, 차변에 퇴직급여 3천,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3천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요 분개를 수동으로 해도 돼요. 일반 전표 입력에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는데 이 자동 결산으로 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여기 보면은 제품 매출원가 있죠. 그 코드 보라고 500번대라고 되어 있는 쪽 있잖아요. 이게 지금 손익계산서를 옮겨 놓은 거예요. 손익계산서를 옮겨 놓은 건데 요 500번대 제품 매출원가 쪽에 500번대는 제조원가 부분이고 판관비는 800번대잖아요. 그러면 생산직 사원은 2천만 원의 퇴직금이 더 나갈 것 같은데 요거는 508번 쪽에 퇴직급여 전입액란에 2천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세요. 사무직은 판관비 쪽에 퇴직급여 전입액란에 3천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이렇게 입력하면은 상단에 전표 초과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퇴직급여에 대한 결산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생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여기도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에 대한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은 해당하는 난에 금액을 넣으면은 결산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 그걸 우리가 자동 결산이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결산 분계 지금 추가를 했는데 추가한 건 좀 삭제를 할게요. 다시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1번 퇴직급여에 대해서 설명했고, 요 퇴직급여를 또 다르게 반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 상단에 퇴직 충당을 눌러요. 추계액을 넣을게요. 추계액 3천. 그 다음 806번 사무직은 6천이죠. 이렇게 넣으면은 추가로 설정할 퇴직급여 금액이 나오죠. 그 결산 반영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은 여기 퇴직급여 전입액란에 요 란에 해당하는 금액이 반영이 돼요. 여기 더 편하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볼게요. 2번 감가상각 자산은 다음과 같다. 제시된 자산에 대하여만 감가상각하고 고정자산 감가상각 메뉴에 입력하여 산출된 당기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일단은 고정자산 등록을 해요. 건물이죠. 그 다음에 자산명이 본사건물. 코드 번호는 101번이고 본사건물. 취득을 언제 했냐면요. 2015년 3월 31일 날 취득했고 상각방법은 정액법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기초가액은 6,800만원, 정기말 상각 누계액은 680만원이고 자, 내역연수 20년을 넣었더니 감가상각비 금액이 계산이 됐죠. 340만원이라고. 자, 그 다음에 본사 건물이니까 800번대이고 업종 코드는 몇 번이에요? 13번이라고 돼 있죠. 문제에서. 자, 그 다음 기계장치. 코드 번호는 102번. 자산명은 자동화 기계. 취득을 언제 했냐면요. 2016년 12월 11일. 그다음 기초가액 취득가액 2,400, 정기말 상각 누계액이 930만원. 자, 내역 연수는 8년이죠. 8년을 넣었더니 상각비 금액이 계산이 됐고 기계니까 500번 되겠죠. 자, 업종 코드는 몇 번을 넣으면 돼요? 13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요. 여기서 상단에 감가상각을 눌러요. 그러면은 감가상각비 금액이 자동으로 불러와지죠. 고정자산 등록에 입력된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결산 반영 버튼을 누를게요. 그러면은 여기 감가상각비 있죠. 우리 공장 제조원가 쪽의 감가상각비는 제품 매출원가 쪽에 500번대 감가상각비니까 518번 쪽에 있겠죠. 거기에 해당란의 금액이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800번대 본사 건물 있잖아요. 이건 판관비 쪽에 감가상각비잖아요. 그럼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요 란에 건물 쪽에 금액이 반영이 되죠. 자동으로. 자, 이렇게 반영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쪽 란에 반영이 된 거 있죠.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금액을 반영을 시키면은 감가상각비 분계는 자동으로 생성이 될 거예요. 감가상각비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에 대한 분계를 물론 뭐 직접 해도 돼요.
이렇게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로 요 분계를 수동 결산으로 직접 해도 되는데 이 감가상각비 금액 계산하는 것 자체가 어렵겠죠. 수기로 하면은. 그래서 감가상각비 금액 계산은 고정자산 등록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분계까지 해야 되는데 분계는 결산자료 입력에 고정자산 등록한 내용이 불러와져요. 불러와지고 결산자료 입력에 감가상각비 부분에 금액을 반영시키면은 감가상각에 대한 분계도 자동으로 생성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이제 대손에 대한 문제인데 자, 문제 읽어보면은 매출 채권의 기말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 충당금을 보충적으로 설정한다라고 돼 있죠. 자, 대손 문제는 일단은 채권 잔액이 얼마인지 조회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합잔에서 채권 잔액을 조회해봤더니 조회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외상 매출금이 69940 빵빵빵 바드럼이 17400 빵빵빵이죠. 그러면은 외상 매출금은 69940 빵빵빵의 1%가 뜰 것 같은 거고 바드럼은 1740만원의 1%가 뜰 것 같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뜰 거라고 이미 잡혀있는 금액이 외상 매출금은 15만원 바드럼은 89,000원이었잖아요. 그럼 외상 매출금은 549,400원이 추가로 뜰 것 같은 거고 바드럼은 85,000원이 추가로 뜰 것 같은 거예요. 이 뜰 것 같은 금액에 대한 분계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분계를 수동 결산으로 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자, 이렇게 분계가 되는데 근데 이 분계를 수동으로 해도 되는데 수동으로 하지 않고 요 뜰 것 같은 금액 있잖아요. 이렇게 뜰 것 같은 금액을 우리가 구해봤는데 요 뜰 것 같은 금액을 결산자료 입력에 판관비 쪽에 대손상각 있잖아요. 요 란에다가 금액을 넣으면은 대손상각비에 대한 분계는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자, 근데 그 자동 반영 시키는 게 자동 반영돼요. 자, 근데 있잖아요. 요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계일급 배우신 분들은 다 배웠을 건데 상단에 대손상각을 눌러요. 그러면은 장부상 채권 잔액이 자동으로 뜨죠. 그 다음에 설정 전 충당금 잔액도 자동으로 뜨고 추가 설정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대손율만 설정하면 돼요. 지금 문제에서 대손율은 1%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그대로 놔두면 되겠죠. 자, 선급금에는 대손 충당금 설정하란 말이 없으니까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줄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결산 반영 버튼을 누르면은 대손 상각 부분의 금액이 반영이 되죠. 자, 그래서 대손 상각은 그냥 상단에 대손 상각만 누르면은 설정할 금액 추가로 대손 충당금 설정해야 될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자동으로 계산된 금액을 결산에 반영, 결산 반영 버튼을 눌러서 반영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쉽죠?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재고자산의 실질 조사된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아. 원재료 300, 제공품 900, 제품 1200이고 표 밑에 별표 보면은 회사는 실질 재고조사법에 의하여 재고 수량을 파악하고 있으며 상기 원재료 금액에는 선적지 인도 조건에 의해 구입하였으나 기말 현재 운송 중인 200만 원을 제외시켰다. 자, 원재료가 300이 있는데 선적지 인도 기준이면은 성구조 무조건 누구 거예요? 구매자의 재고 자산이 돼야 되겠죠?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은 그럼 구매자의 이 200만 원이 구매자의 재고 자산이 되면은 얼마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원재료 금액이 300이 아니라 500만 원이겠죠? 장부상 금액은 300인데 지금 선적진도 조건에 의해 구입하고 현재 운송 중에 있죠. 그럼 아직 나한테 도착하지 않은 물품이지만은 선적지인도 기준이면은 선적지에서 모든 권리 의무가 구매자한테 이전이 됐기 때문에 원재료 200만 원만큼은 이 회사 거예요. 구매자 거예요. 원재료는 구매하는 자산이죠. 판매 자산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200만 원을 포함시킨 500만 원으로 해야 돼요. 원재료는 일단 그걸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요 결산 분계는 매출 원가 관련된 결산 분계인데 이 매출 원가 구하는 거 있잖아요. 매출 원가 구하는 결산 분계를 수동 결산을 하면 이렇게 돼요. 최종적으로 제품이 빠지면서 매출 원가가 되잖아요. 자, 근데 이 분계를 여러분들이 수동 결산으로 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래서 매출 원가를 이 제조기업의 매출 원가 구하는 분계는 어렵고 이 상기업은 매출 원가 이렇게 구하죠. 차변의 매출 원가, 대변의 상품 이렇게 빼잖아요.
근데 이 금액을 어떻게 구하느냐? 매출원가 금액은 기초 상품 더하기 단기 상품 매입 빼기 기말 상품, 이렇게 해서 매출원가 금액을 구해요.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거 구하는 거는 구하는 거 있잖아요. 장부에 보면은 기초 상품하고 단기 상품 매입한 금액은 장부상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매출원가 구할 때는 뭐만 알면 매출원가 구할 수 있냐면요, 기말 상품 재고액만 알면은 매출원가 구할 수 있어요. 기초 상품이나 단기 상품 매입한 금액은 장부상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매출원가를 구할 때에는 기말 상품 재고액만 알면은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겠고, 지금 문제에서 그리고 제조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제조기업은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만 알면 매출원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출원가 구하기 핵심은 어디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론 설명할 때 매출원가 구하기 핵심은 기말 재고자산 가액을 구하는 데 있다. 이렇게 앞에서 이론할 때 재고자산 부분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기말 재고자산 금액만 알면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는데, 이 기말 재고 금액은 기말 원재료,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기말 제품, 그 다음에 기말 상기업은 기말 상품이잖아요. 요 금액인데, 요거는 반드시 실제치여야 돼요. 실제 기말 원재료, 실제 기말 제공품, 실제 기말 제품, 실제 기말 상품 재고액을 알아야지 우리가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매출원가를 구할 때는 금액을 어떤 금액을 알아야 되냐면요, 실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장부상 금액이 아니에요. 자, 그럼 아까 원재료가 현재 장부상 금액은 300이지만은 실제 원재료는 얼마예요? 500이잖아요. 자, 그래서 매출원가 구할 때 그 금액은 500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매출원가 분계를 해야 되는데, 그 분계를 이 수동 계산으로 하는 건 불가능이다라고 했었죠. 이거는 결산자료입력 있잖아요. 결산자료입력에 보시면은 여기 기말 상품, 기말 원재료,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이 있죠. 이쪽 난에 재고자산 금액을 넣기만 하면은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500, 기말 원재료는 500이죠. 300을 넣으면 안 돼요. 실제 기말 재고 금액을 넣어야 된다라고 썼죠.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900,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이 1200, 이렇게 금액을 입력하면은 우리 매출원가 구하는 분계는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자, 그 다음 5번 법인세 등으로 계상할 금액은 1650만원이다. 이 법인세 분계인데, 자, 법인세 비용이 지금 얼마래요? 1650만원이라잖아요. 그러면은 차변의 법인세 비용이 1650이에요. 자, 근데 이 법인세 비용 분계를 할 때 이미 납부한 법인세가 있으면은 그건 안 내도 되죠. 그게 선납세금이잖아요. 선납세금 금액이 얼마인지 조회를 해봤더니 합산해서 선납세금 금액이 210만원 있다라고 조회가 됐어요. 그러면은 법인세 비용은 이 선납세금에 대한 법인세 비용이 하나가 있고, 내년도 3월달에 내야 될 법인세 비용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납세금에 대한 법인세 비용, 내년도 3월달에 내야 될 금액에 대한 법인세 비용,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그럼 법인세 비용이 총 얼마예요? 1650만 원인데 선납세금에 대한 법인세 비용, 그 다음에 내년도 3월달에 내야 될 법인세 비용, 두 가지로 나누어지겠고,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분기를 해볼게요. 선납세금에 대한 법인세 비용 하나, 그 다음에 내년도 3월달에 내야 될 법인세 비용에 대한 거 하나,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분계를 수동 결산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수동 결산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이걸 자동으로 할 수 있어요. 자, 자동은 맨 밑에 결산자료입력에 법인세 등에 들어가가지고 선납세금 금액이 나와 있죠. 똑같이 210만 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나갈 법인세액이 144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넣어요. 자, 그러면은 선납세금 부분에 210만 원 넣었잖아요. 요 금액, 여기에 넣은 거는 어떤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냐면요, 요게 210만 원 넣으면은 요 분계 선납세금에 대한 법인세 비용이 자동으로 생성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미지급 세금 부분에 넣은 거 있죠. 추가 계상액란에 넣은 거. 내년도 3월 달에 추가로 나갈 법인세액인데, 요거는 여기 미지급 세금 부분 요 란에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자동 결산, 결산자료 입력 메뉴 있잖아요. 여기에 선납세금하고 추가 계상액란, 여기다가 해당 액을 입력하면은
법인세 비용에 대한 붕괴는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산납세금 금액이 결산절 입력에 나와 있잖아요. 그 금액하고 똑같이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나갈 법인세액을 추가 계상액란에 입력을 하시면 법인세 비용에 대한 붕괴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동 결산 설명을 다 드렸는데 지금 5문제를 풀었죠. 요 5문제만 자동 결산이에요. 여기 교재 562페이지 가보시면은 2단계 결산 자료 입력에서 자동 결산 후 전표 추가 클릭한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거기에 하단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해서 자동 결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결산 수정 붕괴 항목이 나와 있죠. 태충, 감가상각, 매출원가, 대손 충당금 설정, 법인세 비용 회계 처리 요 5가지만 자동 결산이고 나머지 결산 붕괴는 무조건 수동 결산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 결산 5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결산자 입력에 금액들을 다 넣고 다 하고 난다면 반드시 상단에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야 돼요. 이거 안 누르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64페이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입력 여기로 갈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자동 결산한 거 있잖아요. 자동 결산해가지고 전표 추가 버튼 누른 거는 12월 31일 날에 이렇게 붕괴가 다 반영이 돼 있죠. 산납세금에 대한 법인세 비용, 그 다음에 추가 계상액에 대한 법인세 비용, 대손, 뭐 감가상각비 붕괴. 자, 이렇게 자동으로 다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64페이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입력하라는 문제인데 시험에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하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순서가 원손이제 회계 1급할 때 재무제표 오픈하는 순서가 원손이제였죠. 마찬가지로 결산할 때 원손이제 순서대로 재무제표를 오픈해야 돼요. 왜냐면은 결산 붕괴한 게 재무제표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한번 열어줘야지 결산 붕괴한 내용들이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제조원가 명세서 가셔가지고 이렇게 12월 클릭 해야지 결산 붕괴한 게 여기 반영이 될 거고, 그럼 제조원가 명세서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 요 금액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금액이 같아야 돼요. 자, 그다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보면은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인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하죠. 그럼 아니요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방금 손익계산서 오픈했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단기순이익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이해하면 안 돼요. 이해하면 옛날 단기순이익이 불러와지고 결산 붕괴가 반영된 단기순이익이 안 불러와지고 결산 붕괴 반영되기 이전에 단기순이익이 불러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요를 누르면은 그 결산 붕괴가 반영된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이 불러와져요. 자, 그러면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하면 돼요.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하기 전에 재무제표를 오픈하는 순서가 원손,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그 순서대로 오픈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 내역을 봤더니 이익준비금이 100만원,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이 얼마냐면요 1000만원,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이 200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고 난 다음에 상단에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야 돼요. 이건 어떤 기능이냐면요, 우리가 손익계산서 항목들 있죠. 손익계산서 작성이 다 끝났죠. 그러면은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걔들을 어디로 다 보내야 되냐면요,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여금으로 다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들을 손익이라고 하는 임시계정에 보냈다가 그 손익계정을 2월 이익여금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붕괴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전표 추가 버튼 얘를 누르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자,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 갔더니 자, 잉여금, 손익이 잉여금 대체하는 붕괴. 그러니까 수익하고 비용이 잉여금으로 대체되는 붕괴가 생성이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결산의 최종 종착지는 재무상태표예요. 원손이제. 자, 재무상태표를 열어가지고 12월 해가지고 오류가 뜨지 않으면은 결산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가 가끔 오류 뜰 때가 있는데 그건 결산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문제가 나왔을 때 원손, 이제 그 순서대로 재무제표를 오픈했어요. 재무제표를 오픈한 다음에 확인해 봤더니 재무상태표가 오류가 뜨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시험에서는 결산 붕괴만 맞으면 돼요. 답만 맞으면 되는 거고 실무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은
네, 진짜 골치 아프죠. 그거 찾느라고 막 밤새고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실무가 아니고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답만 맞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결산 작업 순서에 대해서 필수 예제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그 교재 562페이지 있죠? 결산 작업 순서가 나와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1단계는 수동 결산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그다음 2단계는 결산 절 입력에서 자동 결산 후 전표 추가를 클릭하라고 돼 있고 3단계 재무제표 확장인데 다음의 순서로 재무제표를 확장시켜야 한다라고 돼 있죠. 합장 클릭, 재정원가 명세서 클릭, 3번에 손익계산서 클릭, 4번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클릭. 그래서 원손, 이, 재 마지막 재무상태표 클릭이잖아요.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만 3단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필수 예제를 다 풀어봤고 이제 실전 연습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교재 몇 페이지냐면요. 574페이지죠. 자, 이거는 잠깐만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